2026년 이제 국가직 형법 문제 한번 보죠. 그래서 이번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음,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이제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1번 의료 과오 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죠? 우리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과실을 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인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여기가 이제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 그다음에 2번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2번은 뭐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뭐 굳이 따지면 뭐 방법의 착오든 객체 착오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서 우리가 풀어줘야 되니까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 의함이니까 어쨌든 뭐 방법의 착오든 객체의 착오든 고의를 조각하지 않겠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니까. 근데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굳이 따지면 방법의 착오에 가깝겠죠, 그죠? 근데 법정적 부합설이니까 문제 없겠고. 네, 3번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행정형벌에 대한 거죠. 행정형벌도 어쨌든 고의가 원칙입니다. 다만 행정 목적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 이때도 고의범을 처벌하겠다.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떤 말 해줬었어요? 대기환경보전법. 그때 보면 배기가스가 내뿜고 있다 뒤에 그러면 대부분 잡히면 난 몰랐다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과실범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3번을 말하고 있고요. 행정형벌, 행정범의 특징. 네, 4번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미필적 고의도 어쨌든 뭐예요? 고의잖아요. 그래서 지적 요소, 의지적 요소가 모두 있어야 됩니다. 가장 약한 정도지만 있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이런 의지적 요소도 약하게나마 있어야 된다. 그지? 응? 죽어도 할 수 없다. 에이,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이 정도의 의사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었고 그다음에 2번 책임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1번 형법 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이와 같이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의 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뭐 이런 게 이제 강약의 차이가 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 조금 이제 예전 판례의 문구를 가져와서 좀 혼동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답은 너무 쉬워서 읽다 보면. 그다음에 2번 음주운전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10조 3항에 의해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기도 하고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죠, 그죠?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는 뭐 과실범도 다 포함한다. 고의에 의한 원자행, 과실에 의한 원자행이 모두 포함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3번 뭐 답이 좀 쉬웠죠. 그래서 소아기어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쵸? 여기까지는 맞죠, 그죠? 이거 원칙은 맞는데 그러한 질환이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이때는 인정할 여지가 있죠. 이때는 인정할 여지가 예외적으로 있으니까 정도가 아주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다음에 4번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은 판단 능력 또는 의지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 능력이나 기억 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 능력이 있다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논리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주의하고 있어야겠고. 그다음에 3번 법률의 착오에 대한 거죠. 그래서 법률의 착오는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경우가 될 텐데
1번 형법 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답을 너무 쉽게 줬죠. 법률의 부지도 이에 포함된다. 우리 판례는 어떻죠?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들은 2, 3, 4번은 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저도 이제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확실한 게 1번, 2번에 나오면 3, 4번을 읽지 않았어. 근데 그것도 성격이지, 그지? 확실해도 끝까지 읽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어떤 한 해에 막 이렇게 풀고 왔는데,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기출문제집을 새로 샀단 말이야? 근데, 나 시험장 갔었는데 처음 본 지문이 많아. 알고 봤더니 1번이라서 안 그냥 딱 보고 2, 3, 4번을 몰랐던 거지, 그지? 우리 공부할 땐 지문을 다 봐야겠죠. 그래서 기출문제집 같은 거 풀 때도 답만 찾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OX 문제집 풀듯이 풀어야 되는 거야. 기출문제집은 원래. 그 다음에 2번.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돼야 된다. 그죠? 마지막 부분 잘 기억하셔야겠고 우리 똑같은 사안인데 지방의 의원이었던 거 하고 그지?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똑같았죠. 그죠? 선관위에 물어보고 선거운동 했는데 홍보자료 같은 거 돌렸는데 이때 지방의 의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줬죠. 근데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 지문이 맞다는 걸 쉽게 좀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중간에 일시적인 판례를 따르려고 했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유리한 판례만 보려고 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긴 어렵겠죠? 그 다음에 4번. 위법성 인식은 그 범죄 사실이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조문까지 다 알아야 된다. 몇 조다.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된다면 위법성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필요 없다. 최소한의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 이건 뭔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거다. 뭐 이런 거 정도 알면 되는 거고요. 4번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 1번 체포죄는 계속범이에요. 계속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깐 잡아둔 정도에 불과하면 체포 미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범의 성격이라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론 가면 나오는 이제 판례에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남자가 뭐 강간을 시도하다가 집에서 막 빠져나가려는 여성을 막아섰어. 그리고 막 엘리베이터 먼저 도달했어. 근데 막 엘리베이터 탔어. 그 앞에 못하게 막고 막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 그걸 이제 체포 미수로 본 판례가 있어요. 체포 기수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 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헌범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완벽하게 침해 결과 발생될 걸 요구하지 않아요. 배임죄나 횡령죄를 좀 위헌범의 성격을 가진 걸로 보고 있다.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 신분범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이제 형소법에도 나오지만 어때요? 이렇게 체포 구금된 자는 적법하게 체포 구금된 자일 것 이걸 요구합니다. 그래야지만 도주죄의 주체가 되는 거고 만약에 위법한 체포나 구금된 사람은 도망가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4번 일반 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므로 여기서 이미 틀렸습니다. 일반 교통방해죄는 위헌범이에요. 위헌범. 그래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뒤에는 맞아요. 뒤엔 맞아. 근데 뭔가 앞뒤가 안 맞게 나왔죠. 그죠? 이게 위헌범이다. 근데 4번 같은 문제도 뭐 여러 번 기출됐던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왔던 거라 그렇게 어렵게 풀진 않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위법성 조학사유에 대한 거 1번 형법 22조 1항의 긴급 피난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우리가 이제 보충성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긴급 피난은 정대 정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충성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면 충분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틀렸죠. 여기까지 다 요구합니다. 이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다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 대 재산 뭐 이러면 생명이 더 우월하니까 긴급 피난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생명 대 생명 이런 경우에는 긴급 피난을 좀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죠?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긴급 피난 인정하기 어렵다. 본질적으로 좀 우월한 이익을 위한 거여야 된다. 1번이 또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형법 23조 1항의 자구행위라 함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죠? 이건 뭐 조문 그대로 갖다 놨죠. 그래서 별다른 문제 없다. 우리가 이제 채권자가 도망가려고 하고 뭐 지금 안 잡으면 강제 집행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긴급성 요건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죠. 그다음에 형법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처분권 있는 자가 승낙해야지만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우리 어떤 거 있어요? 보험 사기 사건이 있죠. 그죠? 보험 사기 치려고 야 차로 나를 박아줘. 뭐 이런 경우에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상해죄도 성립합니다. 그럼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 같은 거 조각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객관적 사정에 비춰봐야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또 강론 가면 배우겠지만, 그래서 막연하게 승낙할 것, 추정적 승낙을 기대하고 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추정적 승낙으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저 정도 되면 이제 승낙할 거다라는 게 좀 인정되는 경우여야 된다. 그 다음에 6번 책임 조각 사유. 1번 형법 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의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그렇죠? 여기 뭐 절대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거 절대적 폭력 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강제적 폭력 얘기하는 거죠. 강제적 폭력.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이런 건 뭐예요? 무조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뭔가 좀 계속 막 내가 학교 다닐 때 없었는데 뭐 빵 셔틀 당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지? 걔네들은 나중에 그냥 조건 반사지, 그죠? 야, 만에서 갔다 올게,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런 게 이제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2번은 너무 쉽다, 그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된 시험 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얘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걸 외워서 썼다 하더라도 책임이 조각되겠지, 그지? 업무 방해죄나 이런 거 책임이 조각될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병역법 88조 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책임 조각 사유인 기대 불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아니죠. 이거 뭐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는 거죠. 그죠?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 기피만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구성 요건 해당성을 아예 배제하는 사유가 됩니다. 구성 요건 해당성을 배제하는 사유가 된다. 4번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 명령에 따른 행위가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우리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죠. 당연히 위법성 조각될 수도 없고 책임 조각도 힘들다 이거죠. 책임 조각도 인정되기 어렵다 하는 게 우리 판례다. 그래서 학설적으로는 때에 따라서는 책임 조각의 여지는 있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인정한 판례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문치사 뭐 이런 것들 사건에서. 그 다음에 7번 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즉 자의성이죠 이게, 자의성에 인정될 때 범죄의 실행에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장애미수죠. 이건 장애미수. 근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없었는데도 스스로 중단했다. 근데 그럴 때가 중지미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장애미수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서 혼동을 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 대표적인 판례 뭐 있어요? 친해지면 응하겠다. 뭐 이런 사건이 있잖아, 그지? 근데 차로 데려다 주고 막 이랬던.
그다음에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뭐 여기까지 뭐 문제 없고요. 설명하고 있고 실행에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 음모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예비 음모 여기는 뭐 실행에 착수 전이잖아요. 그죠? 우리 판례는 이런 중지 미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실행에 착수 이후여야 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다. 3번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했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죠? 장애미수나 중지미수는 일단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죠? 기수에 이를 수는 있었던 거야. 근데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전적으로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의 차이점입니다. 그죠? 불능미수는 아예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야 돼. 그지? 그래서 수단이나 뭐 이런 객체의 착오로 인해서 불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불능미수는 뭐랑 구별하는 게 또 중요했었죠? 불능범이죠. 불능미수와 불능범을 구별하는 건 기준이 뭐였어? 위험성이죠. 위험성. 그래서 그런 것들 중요한 쟁점들은 생각이 나야겠고 그 다음에 4번 불능미수의 성립 요건인 위험성은 일반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되는데 거꾸로 해놨죠. 그죠?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한 거죠. 추상적으로. 추상적 위험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지문이다. 그래서 최근에 뭐 있죠? 중국 준강간의 불능미수, 중강제추행의 불능미수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형법정주의, 기억,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형벌불소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판례는 법률이 아니죠. 판례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 변경은 형벌불소원칙에 위반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 니은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맨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좀 우리 국민에게 좀 유리한 조문은 명확성이 좀 완화될 수 있어요. 뭐 재난지원금 주겠다, 뭐 돈 준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또 조만간 뭐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추가 경정 예산이 수십조가 또 들어갔죠. 전쟁 추경? 근데 그 추경한 지 6일 지났는데 또 추경한대. 아무튼 걱정이 그죠? 뭐 나는 이제 뭐 여러분보다 뭐 일찍 죽을 테니까 괜찮지만 여러분 세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좀 밥값도 너무 비싸고 내가 고시생 공부할 때는 그래도 밥 먹어도 한 3,000원, 김밥 1,000원 막 이랬단 말이야. 요즘 너 김밥 하나 사 먹고 라면 김밥 한 번 사 먹을까? 하고 그랬다 아침에 저기 그 대전역에서 플러스 해보니까 10,000원이야?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역사 안에 있는 거지만 그지? 그럴 바엔 그냥 성심당 빵이나 사 먹어야겠다. 근데 성심당 빵이 그나마 가성비가 조금 낮긴 한데 줄 서는 게 싫어. 그게 문제지. 유리한 조문, 국민에게 좀 혜택을 주는 조문 이런 건 명확성이 완화될 거고요. 죄형 법정주의에서 명확성이 강화되겠죠. 엄격해집니다. 엄격해진다. 좀 유리한 게 아니라 처벌하는 거니까.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이런 영역에서는 명확성이 강화된다. 그 다음 책임 조각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유추에서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자, 책임 조각 사유는 어때요? 유리한 규정이죠. 조각하는 범죄 성립을 저지해주는 규정이죠. 이걸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그죠? 조각되는 범위가 좁아지니까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한적 해석 안 됩니다. 그죠? 뭐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 뭐 있죠? 자수를 범행 발각 전의 자수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들 안 된다. 유리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리을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건 우리 법률주의에 뭐가 있었죠? 포괄 위임금지 원칙이 있었죠. 그리고
하위 법령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규정해야 되는 거예요. 위임 범위를 일탈하면 어떻게 돼?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에 근거 없이가 되는 거야. 근거 없이.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해라라고 법률이 위임했는데 시행령이 5천만 원 벌금 이걸 규정하면 이거 같이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다 맞는 지문이었죠. 다 맞는 지문이었고 그다음에 9번 이제 정당행위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을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수단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적어도 비교할 때 뭘 해야 돼? 효과 있는 수단만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효과 있는 수단만 비교한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조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의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되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이거 우리 공부할 때 거꾸로 나오지 않나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엔 맞게 나왔고 그다음에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의 하나로 참작해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건 아니다. 이것도 판례 문구 그대로 됐고요.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다. 긴급성, 보충성. 그다음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반적 그리고 또 포괄적 위법성 조각사유죠.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냥 우리가 볼 때 이해는 된다 뭐 이거죠, 그죠? 뭐 자기 아들이 아닌데 뭔가 물건을 훔쳤어. 그러면 어른 입장에서 혼낼 수도 있겠죠, 그죠? 되게 싸가지 없게 막 어른한테 뭐 버스라든지 막 이런 데서 그지? 정말 막 어르신한테 막 화내고 이런 애한테 막 조금 혼낼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정범, 공동정범은 이제 서로 간에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죠. 서로를 이제 이용해서 함께 범행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1번 공동가공의 의사는 이게 뭐예요? 공모죠, 공모? 공동가공의 의사가 공모인데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가 있죠. 완전 반대로 돼 있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 실제 판례 뭐가 있다고요? 3명, 4명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2명, 3명이 야 강간하자, 우리 얘 강간하자 했을 때 한쪽은 가만히 있었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럼 걔는 공동정범은 될 수 없다. 기껏해야 방조가 될지언정 공동정범은 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 다음에 2번 형법 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래서 여기까지 맞죠? 우리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죠.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사연락이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인식은 있어야 한다. 이거 뭐 세부적인 범죄 인식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함께 성수대교를 건설하자 뭐 이런 인식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이 자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없으면 안 된다. 2번은 비교적 최신 판례에서 다시 한번 짚어준 내용이 있어요. 그 뭐죠? 제가 제일 짜증났던 사건인데 가습기 메이트 사건, 옥시 사건 있어요. 옥시 사건에서 그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왔거든, 그지? 근데 다른 제품 사이에 무조건 공동정범 인정할 수는 없다. 그냥 그건 인식이 서로 없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옥시에서 나온 것들 많거든. 가습기 메이트 요즘 많이 없어져, 아예 안 쓰죠, 그죠?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수험생 때 독서실 총무 알바를 했어요. 네. 가습기베이트를 가습기에다 넣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거든. 그때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많이 아플지 모르겠다. 근데 그게 해필이면 가습기가 총무 자리 옆에 있어. 총무는 자리 하나 주거든. 나 되게 멀쩡하잖아, 그지? 나는 독서실에서 공부하지 않았다. 지금 지나고 나니까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바로 옆에서 계속 맞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난 그 자리를 팔았어요. 난 방에서 공부했어. 좀 생긴 거와 달리 되게 예민해, 내가. 옛날 말로 A형이야, A형. 요즘은 뭐 A형, B형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여러분. 인프피 뭐 이런 거 하는 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도 돼요.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 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은 최소한 있어야지만 과실범이라도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아니죠. 결과적 가중범은 중앙 결과를 과실로 발생하게 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다 하나하나 공모를 다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측 가능성 이런 것만 인정되면 되겠죠. 그죠? 예측 가능성, 직접성 이런 걸 충족하면 되는 거고. 4번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죠? 이미 사실은 틀렸죠. 그죠? 응? 왜? 모든 공범자가 구성요건을 실현할 필요 없죠. 우리 판례 뭐 인정해요? 공모 공동정범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뭐 있어요? 조폭 두목. 야, 뒤는 우리가 책임진다. 가서 다 쓸어버려. 뭐 이렇게만 해도 공동정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교사범과 종범. 협의의 공범이죠. 협의의 공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양적으로 좀 초과가 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 교사범이 되지만 이 부분만 교사했으니까 이게 원칙이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을 수 있다.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도 인정이 됩니다. 방조범,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필요적 감경이죠. 종범은 필요적 감경. 그다음에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의 종료 후에 이미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도와줄 게 없죠? 도움의 대상이 없단 말이야. 종료 후에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범죄가 될지언정 이미 종료 후에는 방조범은 안 된다. 그 범죄에. 4번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31조 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미수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자, 실패한 교사는 뭐예요? 예비 음모에 준해서 처벌합니다. 예비 음모. 이건 완전 조문 문제죠. 사실은 조문 문제. 기도된 교사들 이런 것들은 예비 음모에 준해서 처벌합니다. 그렇죠? 미수가 아니라. 그 다음 죄수, 형벌론. 야, 20문제 중에 막 13문제가 총론이죠 지금. 그죠? 죄수, 형벌, 죄수. 법조 경합은 한계 행위가 외관상 한계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수죄를 구성한 경우를 한다. 여기는 슬쩍 틀어놨죠. 그냥. 우리 법조 경합은 어디서 배워요? 일죄에서 배워요. 일죄. 수죄가 아니라 일죄를 구성하는 거죠. 일죄. 함정을 팠어요. 그냥 앞에가 대충 맞으니까 맞다 이러고 넘어가면 틀리라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 니은 공도와 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에 관계에 있을 때는 공도와 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단하면 충분하죠. 이게 뭐예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입니다.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그러니까 항상 요 판례 볼 땐 뭘 조심하라고? 따로 가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경합범 가중 안 하고 전체적으로 세 가지 범죄를 뭘로 놓고 본다?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면 충분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그 다음에 디귿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37조 후단에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여기까지 맞죠? 사후적 경합범도 기본적인 요건이 뭐라고 했어요?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을 것, 이게 요건이잖아. 그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는데 뭐 수사기관이나 검사나 이런 사람이 실수로 동시에 재판 못했으니까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해주잖아요. 근데 요게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형법 39조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그래서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잖아. 이건 뭐가 안 되는 거야? 사후적 경합범위 안 되는 거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는 안 됩니다.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요건이다. 그러니까 첫째 줄 그 의미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후적 경합범도 안 되고 그걸 유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그 다음에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 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은 아니지만 일반적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다. 그렇죠? 우리 뭐 예를 들었었죠? 칼로 찌르는데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옷이 찢어진 손괴죄는 따로 처벌하지 않죠. 그게 이제 그런 게 불가벌적 수반행위다. 개념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기억. 형법 62조 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조문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조문을 설명하고 있는 거 별 문제 없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된 경우, 자, 요 국어를 잘해야 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게 아니라 뭐예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됐대요. 그럼 어디 간 거야? 교도소 간 거야. 깜빵 간 거야. 형을 집행 중인 거죠? 형 집행 중인 상태죠? 형 집행 중인 상태로 돌아갔으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순간적으로 헷갈리면 안 돼. 뭐랑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간 실효나 취소됨이 없이 경과한 경우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결격 사유에 포함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서 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됐으면 뭐예요? 아직 집행 중이죠? 실형을 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 임의적 감경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유기징역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한 이상 형법 55조 1항 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됩니다.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그죠? 멋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2분의 1로 이렇게 똑같이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형이 형실효법 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누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선고됐다는 역사적 사실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범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형벌 부분에서. 그래서 어떤 거는 제외되고, 그지? 제외되지 않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누범 사유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이것을 이득 상당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 산정은 재판 선고시입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문제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또 판례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다시 또 많이 물어봤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무려 20문제 중에 그죠? 13문제가 총론 문제예요. 그래갖고 보통은 이제 강론에 힘을 좀 많이 주고 공부하거든. 그런 사람들은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아, 그지? 아 총론 이렇게 형벌론 나 안 했는데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꼼꼼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강론이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온 거죠. 14번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돼 있는데 기억. 이건 이제 최신 판례였어요.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인 경우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 수행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데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럴 때는. 원래 일시적인 거, 일회적인 건 업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 업무 수행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것도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현수막을 누가 뜯어버리면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위계에 해당합니다. 이건 중요한 판례예요. 이것도. 거기에 이제 목적이 뭐였다고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게 되더라도 위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틀린 지문이었고요. 디귿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는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다 포함됩니다. 주된 걸로 제한되는 거 아니에요. 부수적 사무 이런 것도 다 보호가치가 있으면 업무방해죄 업무가 됩니다. 그다음에 리을 너무나 위법이 불법이 심해서 도저히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업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병풍 사건이 있어요. 병풍 사건. 조폭들이 영업소 앞에 가서 쫙 알죠? 그 조폭들 쫙 서 있어. 병풍 친 거야. 손님들 들어갈 수 없잖아, 그지? 업무방해 맞는 거 같잖아. 근데 방해하고 있는 업무가 성매매 업무였어. 그럼 업무방해죄가 안 됩니다. 보호가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리을도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이건 완전 위법이죠, 그죠? 병원을 여러분이나 내가 막 병원을 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행위는 의료법 위반인데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단 끊고 여기까지 맞아요, 그죠? 이런 거. 근데 문제는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병원 자체는 불법인데 의사가 고용이 된 거야. 이 사람 모르고 여기 취업을 한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의사 자격증이 있는 의사가 진료를 보고 있어요. 요 부분은 따로 보는 거야. 요 부분 따로 보는 거야. 그래서 보면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해서 그 진료 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이런 의사가 뭐 이런 병원 같은 걸 내는데 같이 공모하고 이런 놈이라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냥 고용된 의사라면 자신이 적법하게 진료 보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된다. 적법해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기죄. 1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한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이게 뭐 자격증이 있는 건지 허가받을 기본 요건이 구비됐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에서는. 그러니까 일을 완성시킬 능력이 있느냐. 요게 이제 기준이 된다. 그다음에 2번 피기망자와 그러니까 뭐가 속은 사람이죠.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이런 걸 삼각사기라고 합니다. 삼각사기.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재산상 피해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 재산적 처분 행위라는 것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건 사기죄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처분권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서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 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 이익이므로 재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 이익에 포함된다 돼 있는데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된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완전히 틀린 질문을 반대로 냈습니다. 별개의 재산상 이익이므로 이 부분도 틀렸고요. 실제 사건이 뭐였냐면 오피스텔의 임대인 임차인 관계 사이에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임대 보증금을 못 받고 있어 안 주고 있다 주인이 그럼 난 안 나가고 유치할 수 있거든요. 버틸 수 있는데 집주인이 일단 나가고 일단 나갔어 이 사람이. 근데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 거야 이 사람이. 그게 누구야? 임차인이. 그럼 못 쓰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임차인이. 돈 줄 때까지 난 동시에 항변권이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전화해갖고 번호 좀 알려달라고. 세입자 들어와야 내가 보증금을 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속였어. 그래서 비밀번호 알려줬어. 그랬더니 돈을 안 줘. 세입자는 들어왔는데 돈을 안 줘. 근데 곤방받던 뭐예요? 지금 사용 수익권을
기망항에서 얻은 거잖아. 근데 얘는 뭘로 보지 않았어? 재산상 이게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기죄가 안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적 24년 판례니까 뭐 최신 판례에 좀 속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건 처분행위가 아직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건 여전히 피해자가 나한테 다시 갖고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 심부름꾼이 있었고 그럼 아직 사기죄가 완성된 게 아니죠. 그죠?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6번 권리행사 방해죄. 권리행사 방해죄는 이제 다른 재산죄와 달리 소유자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소유자. 보통 이제 절도죄는 어쨌죠?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훔쳐오면 그 절도잖아. 근데 내 건데 친구한테 담보로 맡겼어. 근데 그걸 내가 몰래 가져왔어. 그건 절도라고 할 수는 없어요. 타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권리행사 방해라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내 소유인데 누군가의 담보 물권, 제한 물권 이런 목적이 된 걸 그런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게 이제 권리 행사 방해죄다. 근데 1번도 1번이 26년 판례입니다. 그래서 공유자 갑이 공유물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 물권이나 채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제한 물권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갑이 소유자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권리 행사 방해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원래 이제 이게 아마 혼동이 될 수 있는 게 이 판례를 몰랐으면 혼동이 될 수 있는 게 원래 우리 재산죄 공부할 때 보면 공유, 합유, 총유 이런 건 다 타인 소유다 이렇게 본다고. 근데 그 타인으로 보는 건 뭐다? 나와 공유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타인 소유로 보는 거고 이건 이제 아마 그걸 뺐죠?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뺐잖아. 그지? 그러니까 공유자 외의 사람과의 관계에선 난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남하고 같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취지로 나온 문제 같습니다. 지문. 그 다음에 2번.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한계 행위로 은닉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상경이죠? 상상적 경합이에요. 왜? 한 개의 행위로 은닉함으로써 이랬잖아. 그래서 이건 실경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절도는 뭐예요? 절도 생각해봐요. 절취. 절도의 행위를 절취라고 한다고. 몰래 가져가거나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한테 속여서 가져가는 건 절도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취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절도죄로 따르면 절취에 대응되는 거예요. 내 거라서 절취란 말을 안 쓰고 소유가 있기 때문에 취거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3번 자기 물건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이거는 보세요. 하자 있는 의사지만 의사에 반한 게 아니잖아요. 의사에 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의 취거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된다. 4번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직무 권위 범위 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 방해죄 자기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왜?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했다는 건 법인이 한 거지. 이건 법인이 한 거예요. 그냥 지배인이 아니라 그냥 지배인이 했다 이게 아니라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했다. 그럼 법인이 한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소유자인 범인이 한 거다. 그 다음에 17번 문서죄. 여권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면 부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의 부실기재에 해당하지만 무효 사유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없는 사유인 거예요. 부실기재에 해당하지만 기재된 사항이나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을 뿐이라면 취소되기 전에 여권에 기재된 사항은 부실기재가 아닙니다. 취소 사유는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부실기재가 아니다. 무효와 취소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무효와 취소를 나눠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
문서에 쥐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 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고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 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자의 객체인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한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 되는데 아니요, 이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의 문서가 안 돼요. 그죠? 단순히 개인적 집단적 의견이 표현된 것에 불과하다. 그죠? 이건 이제 사건이 뭐였냐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 지지 선언문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건 거래상 사용하는 문서가 아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은 사문서 위조의 위조가 될 수 없다. 문서가 될 수 없다. 그다음에 디귿.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한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방언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렇게 하죠. 없으므로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서의 개념 요소를 나중에 배우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계속성이에요. 계속성. 근데 여기는 컴퓨터 모니터는 꺼버리면 없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지금 문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갑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A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서 A의 국가유공자증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이걸 제시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되게 특이한데요.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사용 권한이 없는 자가 용도대로 써야 공문서 부정행사죄입니다. 용도대로 써야. 그러니까 얘는 이 국가유공자증이 이 용도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신원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용도대로 쓰지 않은 거예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럼 원래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지. 그지? 권한자. 권한자가 또 용도 외로 쓰면은 그건 또 부정행사죄래. 거지 같은 판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권한 없는 놈은 용도대로 권한 없이 써야 되는 거야. 그래야 부정행사다. 특이한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좀 알아둬야 된다. 무고죄. 1번. 신고자가 그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는 허위 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는 이제 객관적인 걸 기준으로 하면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과적으로 사실이다. 그럼 무고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증죄와의 차이점이에요. 위증죄는 내가 위증을 했어. 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막 위증을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실이야. 그래도 위증죄입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해요. 근데 무고죄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2번.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공법적 법률 행위가 아닌 사법적 법률 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 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를 구성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법적 법률 관계에서의 징계 사유, 뭐 공무원 징계 사유, 뭐 징계 이런 거에 해당해야지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실제 사건은 사립대학교 교수를 사립대학교 내에서 징계받도록 무고한 거 이건 무고죄가 안 됩니다. 사립대학교 교수와 사립대학교는 사법관계니까요. 네, 3번.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이 신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관이 경고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이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무고당할 위험이 없다는 거지 전혀. 누가 봐도 이건 처벌될 위험성이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4번. 최초에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여 무고죄 기소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여러분이 주의해서 알아둘 비교 판례는 뭐예요? 접수를 아예 하지 않은 걸로 했다. 그런 건 다른 거예요. 그건 사건이 다른 거니까. 요거는 이미 접수는 된 상태다. 그 다음에 19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양벌 규정에 따라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위반 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 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 스스로 증거인멸한 건 증거인멸죄가 안 돼요. 이게 우연히 다른 사람의 범죄의 증거도 인멸한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건 증거인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그죠? 이거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강요죄는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일반 법에 관계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태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이든 강간이든 강제추행이든 다 의사에 반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강요라는 상태가 이미 포함된 겁니다. 이거는 따로 강요죄라는 게 별개로 성립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11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혹하여 모텔 앞길에서부터 모텔의 객실까지 데리고 간 경우 형법 288조 1항에 간음 목적 유인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실제로 간음 목적 유인죄라고 해서 간음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유인만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유인만. 근데 여기까지 가면 이제 유인은 성공한 거기 때문에 기수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이런 약취 유인죄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배울 건데 해방 감경 규정이란 게 있어요. 해방 감경 규정. 근데 그 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 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 돼 있는데 해방 감경 규정에 뭐라고 돼 있냐? 죄를 범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성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이미 기수에 이른 사람도 풀어주면 감경하는 겁니다. 감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감경 할 수 있습니다. 감경할 수 있어요. 완전히 함정을 판 거죠, 이것도. 와, 뭐 헷갈릴 수 있다. 아, 맞아. 이미 기수야. 안 돼, 안 돼. 중지미수랑 헷갈리고 막 이지랄. 그러면 안 되지, 그치? 그 다음에 4번.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 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아닙니다. 재물손괴죄 배우겠지만 재물손괴죄는 비영득죄예요. 영득 의사가 필요 없어요. 응? 내 것처럼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려는 의사가 영득 의사예요. 불법 영득 의사인데 손괴죄는 비영득죄입니다. 비영득죄. 그래서 나중에 또 사례도 알아둬야 되는데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세웠어. 건축했어. 손괴죄는 안 됩니다. 토지에 대한 손괴죄는 안 돼요. 아니, 건물을 세웠다고 이 땅의 효용 가치가 떨어져?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은 효용을 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건의 이용 가치 영득하는 것 뿐이다. 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막 헷갈려.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그때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마지막 문제. 혼외자가, 그죠? 혼인의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한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의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의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형법 151조 2항의 친족 간의 특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인지가 돼야 법률적인 자식이 되는 거죠. 법적인 자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사실혼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판례가. 그런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2번.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인정되지. 이거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누군가 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든지 또는 위험이 좀 발생하면서 돼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작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 작물이라면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유행위가 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작물. 그러니까 불가벌적 사후행위 처벌은 불가벌이지만 여전히 범죄라는 건 분명해요. 그죠? 범죄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판례 입장을 좀 잘 알아둬야겠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과 을이 이것도 이제 비교적 최신 판례였는데요.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 을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므로 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 여기가 틀렸어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갑이 그 집행 후 해당 주택에 침입하더라도 부동산 강제 집행 효용 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합니다.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강제 집행이 위협하다 하더라도 외관상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일단 누군가에게 강제 집행으로 인도가 됐다면 일단 인도하고 누군가 평온하게 점유를 이전받았다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라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점유를 배제해야지 마음대로 집에 들어가는 거 허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위법한 경우에도 이 점유가 뭐 민사적으로 좀 위협하게 부족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아직 안 배운 부분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하나, 두 개 정도로 웬만하면 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당락을 좀 이런 우리 전공 과목들이 좌우하고 있으니까 좀 이게 항상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 올해 이 정도 수준이니까 내년 돼도 이렇게 무조건 나오겠지, 이 정도 수준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총론이 많이 나오니까 총론만 해야지 내년에 강론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으니까 전체 범위를 꼼꼼하게 충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